그러면 자영업자로서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 겁니다. 끝. 장사 열심히 하면 됩니다. 거액 임차인은 해당 없습니다. 보증금 1억을 모두 지켰습니다. 임차인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임대인이라도 모르면 안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비 창업자들이나 초보 사장님들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 외우지 말고 지금 영상 보는 이 시간에 다 이해한다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꿈TV 스타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루하게, 길게. 법 이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상가건물. 일반적인 의미의 상가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완료 또는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활용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상가, 대형 상가뿐 아니라 주택가의 세탁소, 점포 등도 모두 상가건물이라 할 수 있다. 상가건물은 사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용, 영업용, 점포, 상가건물을 말합니다. 요즘 공실 점포가 싸고 많다고 상가를 얻어 거기에 침대 놓고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거 상가건물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음 임대차. 임대차는 뭡니까? 임대차는 임대와 임차를 합한 말입니다. 품삯, 보수, 대가, 임금, 급여란 의미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땅꿈TV 참 열심히 하는데 품삯이 안 나옵니다. 할 때 품삯, 임은 품삯입니다. 빌릴 때, 대는 빌리다라는 뜻인데 명사 앞에 붙어서 빌려준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빌릴 때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릴 차. 그러니까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고 차는 빌린다는 뜻입니다. 임대는 빌려주는 것이고 임차는 빌리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빌리는 사람입니다. 임대료는 빌려준 값이고 임차료는 빌린 값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임대인이 하는 말이고 임차료는 임차인이 하는 말입니다. 임대라고 해야 될 때 임차라고 하고 임차라고 해야 할 때 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야 혼용해도 알아들으면 된다 하지만 여기 임대차 이야기를 하면서는 임대와 임차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개념입니다. 적어도 땅꿈TV 구독자들은 임대, 임차의 의미를 정확히 사용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리한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해서 세입자한테 불리하게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런 법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를 보호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기간의 보호. 둘째, 보증금, 권리금의 보호. 관심이 없거나 모르면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장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성공 창업의 첫걸음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자지 말고 잠은 침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상임법 참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전체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은 모든 세입자를 똑같이 보호해주는데 상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법 제2조 1항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내여야 상임법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에서는 월세를 차임이라고 말합니다. 차임, 빌린 값. 2항 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하되 차임,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은 100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환산보증금이라는 건데 예로 보겠습니다. 보증금의 월세 전부를 보증금으로 바꿔서 합한 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를 어떻게 보증금으로 바꾸어 계산하느냐, 환산하느냐 하면 100을 곱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면 환산보증금이 계산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250만 원이라면 월세 2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25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 더하면 2억
8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 기준 이내여야 상인법의 적용 범위가 됩니다. 여기 표를 보면서 내가 상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 삼산동 매장은 보증금 1억에 월세가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1억 더하기 8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9억입니다. 울산이 광역시니까 환산보증금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울산 매장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9억이니까 상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이 울산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9억이니까 커트라인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코로나로 어려운데 고생한다고 월세를 딱 10만 원만 올리자고 합니다. 기존 월세가 800인데 10만 원 정도야 하면서 올려서 계약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1억에 8억 1천만 원 해서 환산보증금이 9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서울에서도 상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월세 10만 원 인상의 법 적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법 적용받지 못하고 젖댐 2조 사망. 상인법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에만 적용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과 구분해서 편의상 거액임차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액임차인도 상인법 전체를 적용해 주지는 못하지만 여기 몇 가지는 적용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거액임차인도 해당되는 상인법의 항목은 이렇습니다. 제3조 대항력,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제10조 2부터 권리금, 제11조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9조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기억하기 쉽습니다. 대개권, 대항력, 계약갱신, 권리금 주된 세 가지입니다. 제19조 표준계약서의 권장은 큰 의미가 없고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얼마 전 2022년 1월 4일에 생긴 따끈한 신설조항입니다. 경우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힘들어져 폐업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코로나 해지권입니다. 이름 괜찮습니까? 제가 지어봤습니다. 코로나 해지권. 폐업을 하고 싶은데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폐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제는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시행이 1월 4일이니까 2월 4일, 3월 4일, 4월 4일 3개월 지나면 폐업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부분 계속해서 집합 제한 조치를 받고 있으니까요. 폐업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고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빌렸던 각종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들 하는데 보증기관, 대출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해 한 매장에서 코로나 대출 7천만 원 받았는데 이 대출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환에 대한 어떤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다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5년 약정으로 코로나 대출을 받았으면 5년 동안은 문제가 없고 5년 만기가 되었을 때도 자기 명의의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로 대출을 옮겨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업한다고 대출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튼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은 상인법 모든 항목의 적용을 받고 초과하는 거액 임차인은 대개권, 대항력 계약갱신, 권리금, 거기에 코로나 해지권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액 임차인은 상인법 중 강력한 보호장치인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차임 상한 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적용 범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상인법 적용 대상인가 아닌가. 제3조 대항력, 소액, 거액 임차인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인법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영업목적인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아니고 신청만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가장 밑에 보면 그 밖의 신청사항에 확정일자 신청 여부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줍니다. 지금 확정일자 받지 않은 분은 당장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들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고 내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로서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 겁니다. 끝.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건물주와 사이좋게 지내기, 장사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무엇이고 확정일자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 뭘까요?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까? 건물의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와 경매 시에 대항하는 힘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바뀐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해지해도 됩니다. 제3조 2항 바뀐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은 돈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건물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합니다. 이 말은 선순위에 권리권자가 있으면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대항력을 가진 날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경매보다는 건물의 매매, 증여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보호받는 힘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으로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장사하는 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대항력은 바뀐 건물주에 대항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기간의 보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뭘까요?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안 되는데 그때 임대차 계약서 확인해놓고 그건 모른 척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빨리 법 개정해서 사업자 등록증 할 때 말 안 해도 확정일자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같이 확정일자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쓰고 못 갚아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이 우선 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해서 변제해주는 권리를 말하겠죠. 어디에 우선하는 권리입니까? 경매, 공매 시 다른 후순위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하는 권리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거액 임차인은 해당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상가에만 적용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시 법원이 정한 날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에 꼭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장사하기도 바쁜데 경매에 관심 없으시겠지만 자기 가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매 공부 살짝 해야 합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임차인 씨가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에 상가 임차를 했습니다. 1억에 8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8억, 합하면 9억. 서울지역 환산보증금은 9억이니까 상인법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대항력을 갖춘 거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던 중 건물주 임대인 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날짜 순으로 우리은행 3억 건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1억, 무대리 저축은행 2억 건저당권, 밑으로 카드사, 압류 등 줄줄줄 있습니다. 5억에 낙찰되었다면 배당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은행에서 3억 원 전액 받아가고 임차인 씨가 우선 변제권으로 1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1억은 무대리 저축은행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당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확정일자만 딱 받아둠으로써 보증금 1억을 모두 지켰습니다. 반면 당꿈TV를 보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순위 우리은행이 3억 원 받아가고 그 다음 무대리 저축은행이 2억 원 받아가고 밑으로 카드사 줄줄줄과 임차인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대항력은 바뀐 건물주에 대항하는 힘입니다. 영업기간의 보호입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신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보호입니다. 사실 이 부분 현실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할 때 이미 많은 금액의 건저당을 설정해 놓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알겠고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에만 적용된다는데 초과하는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인법이 적용되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하던가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득이 해야 한다면 전세권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보증금의 건저당권 설정 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상임법 1조부터 5조까지 했습니다. 법의 목적, 적용 범위,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상임법의 가장 큰 보호를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차임 정액 상한 5%. 다음 영상에는 영업기간 보호에 해당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